TV조선 확인 결과 LH 직원 투기 의혹에 나온 토지는 최소 7곳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내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광명시와 시흥시 자체 조사 결과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 1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압수수색 도중 LH 직원의 집에서 토지 개발 관련 지도가 발견됐습니다. 추가 공급계 즉각 중단하라! 전국 65곳에서 모인 공공택지 개발 땅 주인들이 신도시 정책 백지화 등을 주장했습니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부러우면 LH로 이직하라고 해 국민 분노를 키웠습니다. 백신을 맞은 후 고열로 응급실을 찾는 접종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시 나타나는 고열 현상과 비슷해 혼선을 낳고 있습니다. 15주 연속 휘발유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PG 평균 판매 가격도 지난달 1,100원대를 돌파했는데 전기요금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이 해리 왕자 부부의 인종차별 주장에 대해 차별 기억이 다를 수 있다며 가족끼리 사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국 민심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폭로에 이어 국토부가 확인한 LH 직원 투기 의혹 건수는 지금까지 모두 1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 소유 현황과 LH 직원 이름을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7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정부가 내일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오늘 뉴스9는 저희 취재진이 새롭게 확인한 투기 의혹부터 전하겠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기 미니 신도시로 선정된 경기도 과천동에 있는 밭입니다. 취재 결과 LH 직원이 가족 4명과 함께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산 대지는 여기서 허가를 내릴 수가 없는데 이게 등기를 해주는 건 잘못된. 시흥 매화동 한 곳과 정왕동 3곳에서도 LH 직원은 땅 매입에 나섰습니다. 여기다 광명 노은사동 2곳은 전북에서 근무 중인 LH 직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투기 의혹이 드러난 곳은 모두 7곳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의혹을 제기한 땅은 10곳. 총 10개 필지, 면적 합계 약 2만 3천 제곱미터, 평수 기준 약 7천 평에 대해 약 100억 원의 토지 매입이 있었고 정부가 검증을 통해 확인한 땅은 12곳. 여기다 취재를 통해 새로 확인된 땅까지 포함하면 모두 19곳으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1차 조사 결과 발표에선 더 많은 땅 투기 의혹이 드러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땅을 차명으로 샀거나 퇴직한 직원인 경우엔 계좌 추적 등이 필요한 만큼 이번 1차 조사에서 밝히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저희는 광명시형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 가운데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강 사장으로 불린 직원을 일찌감치 주목한 바 있습니다. 강 사장이라 불린 이 직원을 추적해 봤더니 광명, 시흥, 신도시 일대에서 무려 10필지의 땅을 사들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현지 공기업 직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공매와 경매는 물론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인 농축협대출까지 넘나들며 땅을 사들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 직원 강모 씨가 광명 시흥 일대에서 가장 먼저 사들인 땅입니다. 2017년 1월 경매로 나온 시흥시 정왕동 3필지의 땅을 다른 사람과 함께 4억 6,9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밭이라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제출했지만 상당 기간 현지 주민에게 경작을 맡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땅 주인이 농사 그만 지으라 그래서 안 짓는 거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불과 7개월 뒤 이번엔 국방부가 내놓은 맹지를 공매로 사들였습니다. 또 다른 땅은 LH 동료와 함께 지분을 쪼개고 아파트와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인 농협과 축협에서도 받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강 씨가 광명 시흥 일대에 사들인 농지만 모두 10필지에 달했습니다. 사들인 농지를 관리하는 수법도 판박이었습니다. 강 씨는 2017년 경매로 낙찰받은 땅에 이렇게 버드나무를 심었고 2018년 매입한 무진해동의 땅에도 똑같은 품종을 심었습니다. 강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해 LH 내에서도 토지 분양 전문가로 통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강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광명시 공무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임야를 사들여서 불법 형질 변경까지 했다는 보도를 어제 해드린 바 있는데 광명시와 시흥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매입 시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돈 기자입니다. 신도시 예정지 안에 있는 광명시 노은사동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논과 밭입니다. 이곳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닐하우스가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땅 주인이 바뀌면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광명시 공무원인 땅 주인 A씨는 지난해 10월 대출 2억 원을 포함해 7억 5천만 원에 밭 1,300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지난달 4일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넉 달 전입니다. 그저께 왔다 가더라고. 그 양반이 와서 말 치고 갔어. A씨는 퇴직한 뒤에 농사를 지으려 했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5년 남았거든요. 5, 6년 정도 있다가 농사 지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주말 농장식으로. 광명시가 전 직원 1,300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A씨 등 직원 5명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가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 100개 하여 시흥시 소속 공무원 8명도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자진 신고했고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5급 공무원 1명은 지난해 10월 경매로 땅을 샀습니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투기 여부 조사 대상을 공무원 가족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한 LH 직원의 집에서 광명, 시흥, 신도시 토지 개발 지도가 나왔습니다. 개발 관련한 중요 정보가 들어있는 지도가 어떻게 LH 직원 집에까지 가게 됐는지, 그렇다면 이 직원은 지도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의문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시흥지구입니다.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한 LH 직원 거주지에서 이곳의 토지개발 지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개발 지도에는 토지의 위치와 지목 등 개발 관련 세부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이 개발 지도를 확보한 경위와 이 지도를 땅 매입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LH 본사 IT 기획운영처에서 확보한 메인 서버 분석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조 운영 및 개선 이것도 포함되어 있네요. 보상이나 판매하거나 이럴 때 있어서 어떤 사내 사업성 분석이나 이런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경찰은 메인 서버에 담긴 사내 메신저 등 통신 기록 등을 살피면서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정보가 지역 본부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버에는 LH 공사의 생산 문서들, 그다음에 내부 통신 기록들 이게 다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에서 LH 직원 13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통해 직원들 간 내부 정보를 공유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광명과 시흥뿐만 아니라 인천 계양 신도시와 검안 역세권, 경기 부천의 대장지구 등 개발계획 발표 전 거래량이 급증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이번 투기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축적해온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이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정세균 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사를 여러 명 투입하겠다고 말했다가 3시간 만에 1명만 파견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오전 방송 인터뷰에선 투기 수사에 검찰을 대거 투입할 거라고 했습니다. 검사들이 다수 투입되는 거는 확정적이네요.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가 아니라던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긴 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정 총리 주재로 열린 수사 관련 회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총리실은 수사본부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 조사단에 부동산 전문 수사검사 1명을 파견받기로 했다며 정 총리 발언이 사실과 차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조차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도 매우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형식의 논리이고 감사원도 투입해야 해서 그 국토부가 제대로 했는지 LH가 제대로 그동안 해왔는지 검찰 직접 수사를 6대 범죄로 제한한 수사권 조정이 힘 있는 세력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데 걸림돌이 되면서 검찰 개혁의 명분을 두고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일단 땅 투기 의혹의 3기 신도시 땅 주인들이 신도시 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토지 수용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신도시 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해 가겠다는 정부 방침에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임유진 기자입니다. 정부 정책 못 믿는다. 추가 공급 계획 즉각 중단하라.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 시흥지구 앞.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65곳 공공주택지구 땅 주인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이들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수용 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기 신도시의 백지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들과 피소용지구 토지주를 배신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의 백지화와 함께 청와대 앞에선 농민들이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 토지는 정부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면 돌파 의지에도 토지주와 농민 반발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사전 청약 일정을 비롯해서 공급 확대 정책이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을 맞을 것으로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5일 만에 6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새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SH 즉 서울도시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여 호 가운데 쓸만한 진짜 주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SH공사가 공급한 진짜 주택은 10,000호가 채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송민선 기자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경실련이 공개한 SH 장기 공공주택 보유 현황 실태 분석 자료입니다. 지난해 보유 중인 23만 3천 호 가운데 장기 거주가 가능한 영구, 50년, 국민임대, 장기 전세 아파트 등은 10만 호에 그쳤습니다. 반면 매입 임대와 행복주택은 10만 1,000호, 장기 안심과 전세 임대주택은 3만 1,000호였습니다. 경실련은 행복주택과 같이 거주 기간이 짧고 임대료도 높은 형태는 짝퉁, 소유주가 개인인 전세 임대 형태는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이 20년 이상 살 수 있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진짜 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실련은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SH공사 사장 재임 시절 공공주택 공급량은 더 저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H 사장 재임 기간 동안 장기 공공주택은 1만 호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H공사 측은 경실련의 분류는 적절치 않다며 최저소득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자, 이 자리에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그동안 이 문제뿐 아니더라도 그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쭉 내왔는데 이 투기 문제는 사실 좀 공급 대책과는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 정부 들어와서 예. 지난 4년 동안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예. 2달에 한 번꼴로 내놨습니다. 예. 44개월이 지났는데 4개월 동안 집값이 잠시 주춤하고 40개월 동안 계속 서울 집값이 상승을 해서 예. 4년 동안 6억 하던 아파트 값이 11억으로 뛰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정부의 이 청와대는 1급 이상 청와대 그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37%가 다주택자였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모든 장관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절반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들이 다주택자고 부동산 투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예. 정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공기업 직원들이나 하위직 공무원들도 부동산 투기에 어떤 죄의식 없이 가담해서 예. 그냥 한탕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자, 생각이 소위 듭니다. 얘기하면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제 비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LH 문제로 조금만 좁혀 보겠습니다. 지금 LH 문제는 이게 LH 내부의 특유의 조직 문화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규모 택지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구조적인 문제라고 첫 번째 봅니다. 예. 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집값이 5년 동안 뛰니까 2기 신도시라고 그래서 신도시 15개를 예. 수도권에 건설했습니다. 예. 그때도 이런 부동산 투기가 있었고 그 개발 정보를 빼내서 이 고위공직자들이 이 투기를 했었고 예. 조사를 했었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겼고 이 정부는 2018년부터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이 발표를 했고 그때부터 과천 신도시와 고양 원흥 창릉 지구의 개발 도면이 유출돼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예. 투기가 있었고 근데 그거를 국토부가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예. 흐지부지 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된 이 공기업 직원들이 예. 실명으로 이렇게 보상을 직접 담당하는 예.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고 물론 10,000명의 LH 직원이 다 한 것은 아닐 거고 물론입니다. 예. 상당수의 정보를 가까이 근접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정책 결정권에 근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또 고위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차명으로 이분들은 직접 보상비를 집행해 봤기 때문에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묻히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실명으로 한 건 뭐 해도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봤다 이런 뜻일 테고요. 자 이제 앞으로 조사가 문제인데 조사단에서 어쨌든 검찰은 지금 배제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터졌으면 가장 먼저 부동산 투기 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이 부동산 투기를 수사해본 경험을 가진 검사들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설치해가지고 이 해당 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수사를 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또는 계좌 추적을 통해서 근거를 확보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시간을 벌어주고 증거를 인멸시키고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창흠 장관은 본인이 그 조사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물러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책임이 얼마나 있다고 대통령께서 우선 변창흠 장관을 잘못 임명하셨고 또 무엇을 잘못했냐면 작년 8.4 대책이 127만 원 공급이었고 변창흠 장관이 와서 지금 2달 동안 한 일은 2.4 대책을 만들어서 82만 원 공급한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 투기가 있는 신도시 개발을 해서 잘못된 LH를 투입해서 이 구도시의 재개발 재건축까지 LH를 시켜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밖에 없습니다.
즉시 경질을 해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예, 저는 3기 신도시는 애초에 시작이 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신도시를 통한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계속 내놓고 투기를 오히려 부추겼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과거 이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신도시 건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신도시 건설을 하지 않고 이 그린벨트 훼손된 구간에다가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슨 사진입니까? 이게 강남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를 이 평당 900만 원에서 3억에 분양하거나 건물만 분양해서 2억에 분양하는 이런 방식의 공급을 했기 때문에 굳이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아도 서울의 주택 가격이 안정됐고 집값이 오히려 그러니까 본 부장님 말씀은 굳이 신도시 건설을 밀어붙여서 투기를 조장할 필요 없이 서울의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세우면 해결 가능하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그럼 차제 LH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체하는 게 맞습니까? 서울에는 SH공사라는 데가 있고 경기도에는 GH공사가 있습니다. 지방 정부에 이미 이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중앙정부 대통령 직속으로 LH공사를 둘 필요가 없다. 주택보급률이 50-60%일 때는 필요했지만 지금 주택보급률이 110%가 된 이 시점에 대규모 도시개발을 이런 개발을 얼마든지 SH나 LH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주택을 관리하는 회사로 만들고 주택청 같은 걸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이 문제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 본부장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드러난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 대부분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LH는 재작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변 당시 사장은 4천만 원 가까운 성과급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차정성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LH공사는 2019년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윤리경영 항목이 D+ 낙제점이었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공공주택 사업 성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첫해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에겐 1년차 성과급으로 7,900여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앞서 2015년 평가에 따라 임원 성과급을 3년에 걸쳐 나눠주는 중기 성과급제가 도입돼 지난해 50%인 3,993만 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50%는 올해와 내년에 분할 지급됩니다. 특히 올해 6월 발표되는 2020년도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으면 변 장관은 향후 3년간 최대 1억 5,72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드러난 투기 사태로 최하 등급인 D를 받으면 지난해 분 성과급은 없고 2019년 자녀분 중에서도 40%가 삭감돼 2,396만 원만 받게 됩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입니다.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과 LH 임원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성과급을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변 장관이 받은 성과급을 사회에 환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만난 여권에서는 변 국토부 장관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까지는 공식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흐름은 변 장관이 사퇴를 하지 않고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틀째 변창흠 장관의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잖아요. 본인의 책임을 아마 이렇게 국민들이 거세게 제기할 거다 이렇게. 한 중진 의원도 민심 수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변 장관이 빨리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면서도 변 장관의 책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경질론 계속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성역 없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책임질 것입니다. 변 장관이 투기 의혹 직원들을 잇따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변 장관을 바라보는 당내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당 원내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변 장관의 책임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위기감을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입니다. 당 지도부도 아직은 경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윤창원 장관 경질 네, 그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여론이 악화할 경우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광명에 땅을 매입한 사실이 어제 확인됐는데 오늘은 같은 당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가 시흥 신도시 인근 토지를 사들인 사실이 또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개발 호재를 노리고 기획 부동산을 통해 땅을 매입하는 전형적인 투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입을 맞춘 듯 가족이 해서 몰랐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의 한 야산입니다. 3기 신도시 지구로부터 약 5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땅 소유자 가운데 민주당 비례대표인 김경만 의원 아내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 의원의 아내는 2016년과 2018년 이 일대 땅을 지분 공유 형태로 매입했습니다. 2016년 사들인 땅은 공동 소유자가 48명, 2018년에 사들인 땅은 공동 소유자가 106명에 달합니다. 김 의원실은 신도시 예정지와는 무관하다며 아내가 매입할 당시엔 몰랐다가 뒤늦게 알고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사가 안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도 2019년 경기도 광명의 신도시 예정지 인근 땅을 지분 공유 형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양이 의원 측은 어머니의 매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처분하기로 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2015년 경기도 화성에 그린벨트 내 맹지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양 최고위원은 노후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일부 LH 직원들이 반성은커녕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잡는다. 부러우면 이직하라는 말부터 왜 우리한테만 난리냐는 발언까지 내부 분위기가 어떻길래 이런 말이 스스럼 없이 나오는지 오늘의 포커스는 LH 직원 게시판에 맞춰보겠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LH 직원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글쓴이는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며 당신들이 아무리 열등감 폭발해도 나는 열심히 차명투기하며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닐 것이라고 했죠. 심지어 이게 우리 회사의 복지인데 안 입고 오면 이직하라며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조리돌림하는 건 혐오스럽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 다른 LH 직원은 국회의원들이 한 게 훨씬 더 많다고 들었다. 정치인들이 정보를 요구해 투기하는 걸 몇 번이나 봤는데 LH만 죽인다. 자신들이 오히려 희생양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도 펼칩니다. 투기 의혹과 함께 더 경악스러운 건 LH 직원들의 인식입니다. 적반하장 태도에 저게 바로 LH의 민낯. 전부 구속시켜야 한다던 성난 시민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앞서도 입사 6개월 차 직원이 사내 메신저에서 잘린다고 해도 땅 수익이 평생 받는 월급보다 많다고 말해 문매를 맞았는데 이런 인식은 LH 내에 도덕 불감증이 팽배해 있고 내부 자정작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잘못을 저질러도 감싸주는 문화 탓인지 신분상 처분 요구를 받은 직원 중 실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2%에 불과하다는 내부 감사 결과도 있습니다. 조직 이기주의가 만연한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LH공사 해체해야 돼요.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은 도시주택부 같은 부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구상을 저도 갖고 있고. 문제가 커지자 LH 측은 해당 건이 내부 분위기와는 상반되며 직원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 화를 돋우는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전하겠습니다. 9살 미만 어린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지 여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지난 6일 교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교직원과 원아 등 66명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원아 7명 등 1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강원도 평창 진부면에서는 가족 모임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어제와 오늘만 38명이 확진됐습니다. 어제 어린이집 원생 2명이 확진되자 평창군은 진부면 주민 982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진부 지역 어린이집은 10일 오늘부터 12일까지 임시 휴원하고 다음 주는 긴급 돌봄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3차 유행 기간 9살 이하 어린이 감염은 꾸준히 증가해 유행 직전 2.64%에 불과하던 비중이 4.12%까지 늘었습니다. 걱정은 돼요.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그래야 더 편하게 학교도 다니고. 해외에서는 급속히 번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어린이도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어린이 대상 백신 임상 시험은 이제야 시작돼 빨라야 연말쯤에나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소폭 수정했습니다. 2차 접종용 백신까지 모두 풀어서 1차에 활용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세 우려 속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접종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고령층 접종 계획도 좀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황병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백신 물류센터. 요양병원 등의 65살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29만여 명이 8주 뒤에 2차 접종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보관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백신을 다른 대상자들의 1차 접종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께서 백신을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정부 내 공감대가 있다며 방안은 전문가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전파와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재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린 예방접종위원회에선 65살 이상 고령층 접종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효능이 입증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2분기까지 도입되는 백신보다 고령층이 더 많아서 75살 이상부터 우선 접종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공무상 해외 출장자 등도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방접종 계획은 내일 발표됩니다. TV조선 홍병주입니다. 백신을 맞은 후 고열로 응급실을 찾는 접종자가 늘어서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코로나 확진 시 나타나는 고열 현상과 비슷해서 현장 혼선도 이어집니다. 정은혜 기자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지난 밤사이 백신 접종자 7명이 다녀갔습니다. 39도 이상의 고열과 극심한 두통 등의 이상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뭐 타이레놀 적어도 2-3번 정도 먹고 스스로 관찰을 하다가 열이 너무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이제 처치를 받기 위해서 오십니다. 다른 병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밤새 접종한 환자들이 전부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응급실로 오고 있고요. 애들 너무 많이 오니까 치료 로딩도 너무 심해지고.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어제까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이상 반응 환자만 391명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고열 증상이 코로나 의심 환자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48시간 이내에 발열이라든지 근육통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일단은 백신에 의한 합병증으로 보는데 사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도 이상 반응자들을 격리해 치료할지 사전 진단 검사는 해야 할지 관련 지침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집중적으로 맞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응급실을 방문을 하게 되면 코로나 검사도 지금보다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이 없다는 거죠. 최근 접종 이후 확진된 사례마저 잇따르자 접종 이상 반응자들을 위한 별도 의료체계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 쌀에 빵, 햄버거까지 먹거리의 연이은 가격 상승 전해드린 게 지난달 일인데요. 여기에 유가까지 오르면서 기름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1,500원에 육박합니다. 전국 휘발유 값은 지난주보다 평균 9.7원 올랐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힘들죠. 팍팍하죠. 일도 없는데 요새 뭐 돈 별로 들어오는 데가 없잖아요. LPG 충전소 프로판가스 평균 판매 가격도 지난달 1,1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코로나로 승객이 줄어든 택시 기사들은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그분은 뭐 지장을 안 받는다면 거짓말이고 그 수입은 예전 되면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국내 유가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올해 초에 비해 30% 이상 오르면서 기름값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요금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반영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서비스 요금이 최저성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해 보여요. 치솟는 밥상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가시화되면서 체감 경기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공모주 청약 열기는 여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조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는 어제 오늘 이틀 사이 60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단기 차익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증권사 객장이 몰려든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오늘 마감되는 올해 공모시장 최대 관심주인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을 위해 모인 겁니다. 공모주 청약하려고 방문한 거고요. 주변에서들도 많이 얘기하고요. 아주 최근에는 주식 열풍이 많이 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한번. 최종 청약 경쟁률은 335대 1. 개인 투자자 약 240만 명이 청약을 넣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에는 증거금 약 64조 원이 몰려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가 기록한 58조 원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상장 이후에 높은 수준의 주가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이제 투자자 자금도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있는. 올해부터는 적은 금액을 청약한 투자자도 주식을 받도록 제도를 바꿨지만 청약 열기가 워낙 뜨거워 한 주도 못 받는 투자자가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공모주는 무조건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투기성 단기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이 중고 제품이라고 하면 안 쓰는 물건을 거래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구하기 힘든 제품을 비싼 값에 사고 파는 게 중고 시장에서 최근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백화점에 중고 판매점이 들어설 정도인데요. 가격도 상상 이상입니다. 류주영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신발들이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모두 새 제품이 아닌 중고 신발입니다. 새 것으로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제품들입니다. 16년 전 20만 원대에 팔렸던 이 운동화는 지금은 7,700만 원에 거래됩니다. 350배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중고 시장에 나온 물건은 별로 없는데 찾는 사람은 많아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이랑 다르고 싶어서 좀 더 특별한 걸 찾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알뜰 소비로 대표되던 중고거래가 대중화되면서 대학생 창업팀이 개발한 비대면 중고거래 자판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설치됐습니다. 중고거래 시장도 한 해 약 20조 원 규모로 10년 만에 4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한 중고 사이트 회원수는 2,400만 명을 넘겼고 또 다른 중고 거래 앱의 회원수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세대에게는 일종의 중고 거래가 하나의 재택의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고 거래에 대한 어떤 저항이 전혀 없고 불황의 상징이던 중고거래가 이제는 상거래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1년 반을 끌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바이든 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되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큰 난제 하나가 해결된 건 맞습니다만 첫 해 13.9%라는 높은 인상률에다 2025년까지 매년 자동 정액해주기로 합의하면서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그 논란의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진통 끝에 합의된 한미 분담금 인상률은 13.9%입니다. 올해 1조 1,833억 원을 분담해야 하고 내년부터 매년 약 6%의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자동 증액돼 2025년엔 1조 5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한미 동맹 복원을 상징하는 합리적 합의라고 자평했습니다. 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정의 기본 틀을 지켜내고 객관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 결과치고는 인상률이 과도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너무도 많은 부분을 양보한 것 같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북한 문제 때문에 조급한 입장이 잘못된 협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합의문 서명은 17일로 예정된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방한 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치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던 여당 의원들이 박영선 민주당 후보 캠프에 참여해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당장 캠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박 후보자의 해명은 뭐였는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고민정 캠프 대변인이 수행합니다. 박 후보의 선거 캠프엔 고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진선미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의원은 모두 지난해 7월 당 여성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성추행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8일 박 후보가 여성의 날을 맞아 피해자에게 사과하자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진정성이 없다며 새 의원부터 내보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피해 호소인 3인방 3사람 캠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이 여성 인권이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그런 선거 캠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자 박 후보는 쫓아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가부장적 여성 비하 발언이라며 이 땅의 여성들은 아직도 명령에 복종하는지 눈물이 핑 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같은 잘못을 해도 남자를 쫓아내면 여성주의고 여자를 쫓아내면 가부장주의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별을 무기 삼아 실속을 챙기는 게 여성을 창피하게 만들고 팔아먹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영국 왕실이 해리 왕자 부부의 인종차별 주장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차별에 대한 기억이 다를 수 있다면서 가족끼리 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영국 민심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 폭로 내용이 과장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이참에 왕실을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해리 왕손 부부의 인터뷰가 공개된 지 40시간 만에 왕실이 아주 짧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인종차별 문제가 염려스럽지만 가족 내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의 문제로 규정한 겁니다. 하지만 파장은 왕실을 넘어 영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론은 갈라져 보수당 지지자는 왕실,
노동당 지지자는 해리에 더 공감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65세 이상은 여왕과 왕실을 옹호했지만 I think she exaggerated a bit, I think. I don't think she was telling the whole truth. 젊은 층은 마클의 발언에 공감했습니다. Racism is a really big and apparent thing in the world and in the UK. And I feel like Meghan and Harry were really brave for talking about it. 왕실을 없애자는 군주제 폐지론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What better way to honor that struggle and that sacrifice by finally abolishing the monarchy. ITV를 통해 방영된 인터뷰의 영국 내 순간 최대 시청자는 1240만 명. 3년 전 이들의 결혼식 때보다 시청률이 더 높았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인디 음악의 터전인 홍대 공연장이 고사 직전입니다. 무대를 살리기 위해서 홍대 공연장에서 성장해서 이름을 알린 인디 밴드들이 나섰는데요. 온라인을 통한 관객 호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26년 된 홍대의 한 인디 공연장. 밴드 스트릿건즈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잔나비, 다이나믹 듀오 등 뮤지션 67팀이 일주일간 공연장 5곳에서 릴레이로 펼치는 실시간 온라인 축제. 코로나 여파로 전체 피해액이 20억 원이 넘고 폐업이 잇따르는 인디 공연장을 살리자며 한 록밴드와 비영리 단체 코드가 한 달 전 기획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왜 도와줘야 되느냐를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티켓을 사는 게 좋아요 누르거나 뭐 서명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지지의 의사표시거든요. 수익금은 공연장 대관료 지불 등 진행 경비와 인디 음악 생태계를 위한 기금 조성에 쓰입니다. 제이슨 무라즈를 비롯한 세계적 팝스타의 참여로 인디 공연장 등에 150억 달러, 우리 돈 15조 원이 넘는 긴급 구호 자금 법안 통과를 이끈 미국의 세이브 아워 스테이지스 캠페인처럼 제도 개선 움직임도 기대합니다. 지금은 이름난 뮤지션들이 관객과 호흡하며 성장 기반을 다졌던 인디 공연장. 인디 음악은 아마 저는 대중음악의 근간이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정말 문화 강국이 되려면 제일 밑에서부터 단단해야지. 기업이나 거대 자본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인디 음악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오대산 상원사는 아름다운 두 국보, 신라 동종과 문수 동자상을 품고 있습니다. 문수전에 모신 동자상에는 세조의 부스럼을 낳게 했다는 설화가 깃들어 있죠. 일사후퇴 때였습니다. 퇴각하던 국군 장교가 상원사에 인민군이 주둔하지 못하도록 불태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하남 큰 스님이 혼자 문수전에 앉아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군인은 명령을 따르면 되고 승려는 죽으면 화장하는 것이니 어서 불을 질러라. 장교는 문짝 하나만 떼내 태운 뒤 철수했고 스님은 절과 국보를 구한 석 달 뒤 안전체로 입적했습니다. 스스로를 버린다는 기계로 불자의 사명과 소임을 다한 실화입니다. 하남 스님이 남긴 유명한 법어가 있습니다.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삼월에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지 않겠노라. 말문에 거침이 없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도무지 대답을 안 합니다. 국민들 당장 사퇴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떨 때 책임을 질 겁니까? LH 직원들이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지는 않았을 거라는 두둔 발언에 대해서는 답이 이렇습니다. 땅 사재기 한 걸 아셨습니까?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조사를 해봤습니까? 아니,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 놓고 또 이렇게 단정합니다.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일이 커졌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장관이 이러니 LH 직원 익명 게시판에 국민 부하 돋우는 소리가 잇따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열심히 차명 투기하며 정년까지 꿀 빨며 다니련다. 부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라고도 합니다. 사내 메신저엔 잘려도 땅 수익이 회사 다니며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는 글까지 떴습니다. 신도시 계획이 없었던 박근혜 정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어 이명박 정부까지 조사하자는 말이 여당에서는 나왔습니다. 전 정권 탓하고 다른 사람 끌어들여 본질을 흐리는 수법도 너무 많이 봐온 탓인지 지겹지는 않을까 그저 안쓰러울 뿐이죠. 엊그제 국제학술지에 실린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달팽이가 기생충을 없애려고 스스로 몸을 잘라냈습니다. 그러고는 머리에서 다시 몸통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달팽이조차도 이럴진데 지금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사퇴할 수 없다는 변 장관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난감해합니다. 3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국토부 장관의 입이었습니다. 기온만 보면 완연한 봄인데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봄 날씨를 마음껏 즐길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오늘 미세먼지로 가득 차 답답한 서울의 모습인데요. 내일도 비슷한 하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로 오늘보다 더 좋지 않겠고요. 충청과 전북 지역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아침에 짙은 안개까지 더해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이 2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산이 5도에서 출발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와 전남 지역에서 시작이 되겠고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과 영동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하게 집중될 수 있어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10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